안녕하십니까. 촛불교류가 과음다사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어울림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법성계 제일 첫 구절, 법성 원흉 무이상.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구절일 수가 있죠. 그래서 전번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도 바로 이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는데요. 자, 우리는 전번 시간에 아주 법성계에 대한 우주론에 관한 중요한 모델, 재밌는 모델을 봤습니다. 다시 한번 이 모델을 보면서 자, 오늘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오늘 강의를 어떻게 해서 이 우주의 본질, 상계를 통해서 궁극의 니르바나에 도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돌아가죠. 자, 이 그림 우리가 전번에 봤던 모델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전번 시간에 약속했듯이 맨 아래 거북이로부터 그 위에 있는 하나의 막을 통과하고 그 위에 또 막을 통과하고 그 위에 있는 또 하나 막마저 통과해서 이 본질로 돌아가는 방법을 우리는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이 막은 무엇일까요? 이게 과연 불교에서 말하는 상계의 경계일까요? 그렇다면 여기에는 28천, 33천이 등장하고 아주 복잡하게 되는데 과연 이걸 간단히 표현한 부처님 말씀이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 경전을 뒤져서 요걸 간단히 설명한 구절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이 화면을 보면서 자, 이 구절로부터 이 모형을 간단히 심플하게 만들어서 여기서부터 우리는 28천, 33천으로 우리는 진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자료를 보면서 한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소리로 들어갔을 때 들어간 것이 고요해져 동정 두상이 사라졌고, 자, 들어간 건 고요해지면 동정의 두상이 사라졌습니다. 동정의 두상이 희미해졌을 때 능문 소문이 사라지고 듣는다는 것도 사라질 때 능각 소각이 공하였으며 공한 극악이 원만해질 때 능공소공마저 소멸되면서 생멸이 사라진 정멸의 세계가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처음에 어땠습니까? 동정두상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개념이죠. 그 다음에 듣는다는 거 능문소문이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각마저도 공해졌죠. 그리고 각하다는 공, 그 공한 극과 그 공마저 사라지면서 생멸이 사라진 정멸의 세계로 우리는 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아까 보았던 이 모델과 이 능원계에 나온 이 구조를 가지고 우리 한번 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제가 칠판으로 가서 한번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우리는 이 모형을 간단히 맨 아래 이렇게 거북이 보이고 있죠. 이렇게요. 그리고 거북 위에는 이렇게 막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막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위에 또 하나 막이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또 위에 막이 보이고 그 위에 이런 불빛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북의 몸통 아래에서 이런 뱀이 있는데 이 거북이 아래는 뱀은 이렇게 양으로 삥 둘러싸면서 이 꼬리는 이 반대쪽에서 머리랑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하나의 순환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 둘, 세 개로 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요걸 물질, 바로 요걸 욕계의 세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욕계의 세계를 넘어난 색계의 세계. 그리고 이 위를 무색계의 세계를 하게 되면 불교의 3계로 되어 있다는 세계관과 이 모델을 우리가 잘 구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방금 나왔던 능원경 구절과 이 구절을 한번 매치를 한번 시켜보죠. 자, 능원경에는 뭘 했던가요? 제일 먼저 동과 정의 두상이 사라졌다고 그랬죠. 동과 정의 두상이 사라졌을 때 듣는다는 것도 사라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항상 객관과 주관이 있기 때문에 듣는다는 것, 능문과 소문이 사라진다. 자, 이번에는 듣는다는 것도 사라집니다. 뭐가 드러날까요? 각의 세계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 각은 아직 완벽한 각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인 각과 주관적인 각, 능각과 소각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각은 점점점 어떤가요? 공해지죠. 그래서 각이 공하다는 것을 바로 능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능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공한 그 각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공마저도, 공한 그 각마저도 바로 없어졌을 때 정멸의 세계가 드러난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이쪽에 있는 동과 정의 두 상은 바로 물질, 이 욕계의 세계랑 어떻게 맞춰볼 수 있다면, 능몽과 소문은 이 색계랑 맞춰볼 수 있고, 이 색계라는 건 우리 보이는 세계를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볼 수 있다는 것은 이 보이는 색도 눈에 보이지만 어떤 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틀을 갖는 것도 눈에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색계를 이해할 때는 바로 눈에 보이는 색과 이 틀 두 가지를 불교에서는 색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구분했던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는 아상가입니다. 불교에 여러 가지 종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아상가를 우리가 세친이라고 말하죠. 소위 유시각파라고 말하는데, 이 아상가가 지금부터 한 AD 한 6세기경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아비달마 유부학파에 대한 반론을 아상가는 제시했는데, 그게 바로 유시각파로 발전하고 그 상계에 대한 이야기는 아상가의 이 저서인 이 구사론 속에 아주 잘 실려 있습니다. 구사론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걸 보니까 약 4권 정도인데, 이 4권 속에 이걸 아주 세밀하게 세친 아상가는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치는 이 색계를 바로 색과 형이다. 이 색도 세치는 몇 개로 나눴냐면, 우리가 빨간색, 노란색, 초록, 파란색, 색을 삼원색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삼원색을 합치면 검정색이 되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 백색을 첨가하면 바로 흑과 백이 되니까 완벽한 이온성을 갖게 되죠. 그래서 아상가는 바로 이 색 세 개와 이 백 4개를 합쳐서 색은 4가지가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 형이라는 것은 길고 작고 높고 낮고 구부러지고 삐뚤 이런 걸 전부 다 형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건 보일 수 있는 세계, 느낄 수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걸 바로 색이라고 정의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상가의 정의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요걸 조금 더 아상가의 설명을 빌어보자면, 욕과 색의 차이는 뭔가, 이 욕의 색 차이는 바로 욕망이라는 게 빠진 거죠. 그러면 욕망은 여기서 뭐가 빠졌을까? 가장 우리의 육체적인 성과 바로 여기서 먹는 식욕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성이라는 건 우리가 바로 남성적인 게 있고 여성적인 게 있는데, 이 아상가는 이 남근과 이 여근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색계 하늘에 태어난 사람은 이 남근과 여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없을까? 아니라는 거죠. 남자와 여자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게 우리의 의식 속에 잠재되기 때문에 이 근은 남자가 없지만 이 남자 여자 행동을 하게 되고, 이 색계도 차별했기 때문에, 그러면 성교라는 게 없는가? 성교가 여기처럼 육체적인 접촉이 아니라 이 포옹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뭐 악수가 뽀뽀 정도 수준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눈으로 하고 더 높은 하늘로 가게 되면 미소로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인의 경우도 분명히 성교는 존재하는데 육체적인 접촉이 점점점 높은 단계로 진화한다고 분명히 세치는 여기서 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색계로 가게 되면 이 물질적인 욕망, 식욕과 성욕이 사라지기 때문에 바로 욕망을 벗어난 색계라고 말하는데, 색에도 분명히 보이고 틀이 있기 때문에 그건 색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능원경을 제가 이렇게 쓴 이유는, 너무 이런 세친의 구사론적인 해석을 하려고 하면 1년을 공부해도 끝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능원경의 구조를 놓고 저는 이거랑 비교하려고 하는 게 오늘 강의의 지금 키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구조를 다시 보면서, 자, 여기서 우리는 문이라는 거 듣는다는 이야기죠. 듣는다는 게 바로 여기서 색입니다. 보는 거예요. 듣는다는 거. 이 능엉의 구절은 관세음보살의 이근원통법이란 말이에요. 이 말세 오타학세 중생들이
이 복잡한 세계 부처님 도대체 어떤 방법을 수행해야지 가장 쉽겠습니까? 하고 문수보살이 부처님한테 아련할 때 부처님 가르쳐 줍니다. 말세 오타학세 중생들 가장 쉬운 방법이 있다. 뭐냐?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우리가 관세음보살 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관세음보살 속에 이 관세음보살 염하면서 이 듣는 방법을 통해서 가는 방법이 가장 쉽다고 말하는데 그 방법이 바로 이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은 오늘 굉장히 소중하고 이 강에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 강좌 끝날 때 정말 색계와 욕계와 이 무색계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발견하려는 게 저의 이 강좌를 맡으면서 제 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좌 속에서 그 간의 실마리를 찾아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이렇게 구분한 이 속에서 찾아보고 우리 또 아상가가 세밀하게 분석한 그 28천, 33천의 세계색을 비교해 나가면서 우리가 보면은 이 상계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거고 최근에 과학은 여기에 과연 도달했는데 과학이 밝힌 건 과연 여기에서 어디 수준까지 도달했는가 여러분이 보게 되면 진정으로 상계의 의미가 드러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눈이라는 거 듣는 거니까 보이는 세계가 아닙니다. 듣는 나라 어떤 형태가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색계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무색계는 뭔가? 무색계는 여기다 한번 적어보자 하늘을 먼저. 자, 무색계의 첫 번째 하늘이 뭐였냐면은 공이 사라집니다. 공간이. 그래서 무색계는 처가 없다고 말해요. 공간 자체가 없으니까 무색계를 여러분이 하늘에서 찾으려면 공간 속에서 찾으려면 그건 허당이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무색계는 찾아야 돼요. 무색계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요. 공간 속에. 그래서 무색계 중에서 제일 낮은 하늘이 공이 사라진 공무변체예요. 그 다음에 지혜로 관계됐던 이 지혜가 사라진 식마저 사라진단 말이에요. 지혜식. 이게 그 다음에 무소유처입니다. 이소. 무소유처다. 아까 소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전번 시간에. 대각에 갈라지면서 비치는 성품이 쫙 있을 때 소가 드러난다 그랬죠. 그래서 그 비치는 성품이 없어질 때 소가 드러나고 그 소에서 바로 허공이 생겨난다고 그랬어요. 그 모습을 마치 바다에서 물거품이 일어난 것처럼 능하게 표현하고 있었잖아요. 바로의 그때의 소라고 생각하면 무소유처라는 소가 없다는 개념을 여러분이 이제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각이 막 갈라지는 그 순간이 그게 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뭐가 사라집니까? 비상비비상천이죠. 부처님은 최종적으로 남은 미세한 나라는 걸 봤어요. 그 나마저 존재마저 사라진 그 비상천마저 사라진 세계가 바로 무색계를 초월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무색계하고 색계하고 욕계는 이 무색계는 우리 물질 세계가 아니라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간 세계에서 무색계가 어디 있을까 백날 찾아 무색계는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점을 여러분이 눈여겨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욕계와 색계는 볼 수 있다는데 색계 천이 어디가 있을까요? 안 보이죠? 왜 안 보일까요? 우리의 육안으로 보니까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바로 색계를 보려면 여기는 바로 천안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는 천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무색계가 되려면 무색계를 보려면 뭘로 볼 수 있을까요? 해안이나 법안 수준에 도달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바로 무색계를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랬고 수많은 무색가운데 초월한 수많은 우주들을 보려면 이제 드디어 불안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점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천안이니 불안이니 말로만 했지 왜 천안은 뭐고 도대체 주관은 뭔가? 과학적으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가? 오늘 바로 이런 점에 우리가 오늘은 이 강의 키포인트 있다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는가 이 말이에요. 왜 무색계는 안 보이는가? 여기에 과학은 답할 수 없는 것인가? 답할 수 있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왜 이런 하늘들이 보이지 않는가를 브레인월드 막이론, 현재 과학에 가장 초점이 되는 막이론, 이 브레인월드라고 영어로 써볼게요. 브레인이 막입니다. 브레인, B-R-A-N입니다. 월드. 이 브레인월드, 막이론을 통해서 이 상계를 논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관심 있게 볼 걸 현재 과학은 그걸 모르고 있지만 이 공간이 한 차원 증가했을 때
4차원이라고 말하자면 이 4차원은 뭔가 드디어 각의 세계로 간다는 거예요. 제 추론은, 이건 저의 추론입니다. 과학적으로는 공간적인 4차원을 찾지만 이 불교 세계에서는 이걸 넘어서면 공간마다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각이 나타나니까 이 서양 현재 과학자들은 각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의식과 물질의 세계를 끈이를 통해서 접목시키고 그 현장 속에서 바로 이 아상가나 능엄경이법 이런 구조를 통해서 현재 과학이 가야 될 목표를 찾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왜 보이지 않는가를 좀 이따 여러분 유심히 잘 봐야 됩니다. 왜 보이지 않을 건가? 도대체 이 구분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건가? 그래서 우리는 아상가의 능엄경의 해석과 이 두 가지를 곰곰이 보면서 우리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맨 아래 거북등이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 간단히 물질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북등을 잘 보세요. 근데 거북등이 이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어떻게 육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역의 낙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거북등에서부터 주역이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놀랍게도 그 위에 싹 보면은 이 코끼리가 보이는데 이 그림상에서 여러분이 잘 봤는지 모르지만 코끼리도 6마리입니다. 6마리 코끼리는 무엇일까? 이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6마리 코끼리, 거북등의 육각형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게 주역의 의미는 뭔가? 바로 물질 세계와 하늘의 세계를 연결하는 학문이라는 거죠. 바로 여기서 주역이 나올 거다. 그러면 육각형이 뭐고 왜 6마리 코끼리 불교에 말하는 육바라밀, 이 바라밀은 무엇인가? 바라밀은 한자어로 벌꿀통이라는 거예요. 벌꿀통. 벌꿀통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요? 바로 벌꿀통을 자세히 보면 이런 바로 육각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수학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벌꿀통이 육각형이 됐을 때 최소의 면적으로 가장 작은 면적으로 가장 넓은 공간을 차지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죠. 최대 효율성을 갖는다는 게 바로 벌꿀의 이 벌꿀통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눈이 육면체 구조 아닙니까? 바로 이 속에도 이것과 약간의 차이가 나지만은 바로 육면체를 가지고 있을 때 사실 눈이 마이너스 8도에서 마이너스 12도 이 정도일 때만 이게 한 육면체 구조를 갖지 이 범위를 벗어나면 이 눈도 결정 구조가 약간 달라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현재 과학에서 밝힌 걸 보니까 이 마이너스 8이 10이 될 때 육면체일 때 가장 적은 에너지로 결정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속에서도 바로 뭐냐? 효율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바라밀과 이 주역에 보이는 낙서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육이라는 그 신비의 마술을 통해서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바로 이 물질 세계와 우리는 이 사계에서 우리는 뭘 받는가? 현재 양자역학의 발견은 바로 불확정 세계,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 세계를 우리가 불확정성의 원리를 기억하시죠? 이런 논리가 성립입니다. 불확정성의 논리. 이걸 전에 제가 이런 비유를 들었는데, 자, 저 높은 세계가 있다 해보자. 이 에너지가 이렇게 흘러나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내려가면 이렇게 막이 있는데 이게 아주 미세한 막이기 때문에 이 구멍으로 모든 게 다 빠져나오고, 이건 조금 더 구멍이 더 막혀서 미세한 건 통과하지만 두꺼운 건 통과 못한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점점 탁한 건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자, 여기 물질적인 거니까 물질적인 건 이 구멍을 통해서 빠져나가기 힘들죠. 그래서 잘 빠져나가기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미세한 에너지가 이렇게 여기 빠져나오면서 이 물질로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빠져나올 때 우리가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물을 싹 틀면 어때요? 돌아서 나오잖아요. 그런 것이 회전에 나오기 때문에 바로 빛의 회전성을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거고, 이걸 우리가 전번에 진동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빛의 에너지. 그래서 이게 빠져나오면서 이게 어떤 이런 한 개를 틀을 가지고 있죠. 이만큼 구멍. 그러니까 요 구멍만큼 어떨까요? 얘는 이 위치가 확실해지지가 않죠. 불확정적이 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 미세한 구멍으로 딱 나온다면 위치가 결정이 되겠죠. 그러나 이게 구멍이 크다면은 결정이 되지 않겠죠. 이만한 부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범위 내에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물질 세계에서 보면 이런 불확정성의 원리가 드러난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지요. 뭐는 그렇지 않을까요? 아주 이런 미세한 구멍이 다 빠져나올 수 있다는 이런 아주 미세한 부처님의 에너지라면 이건 다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서 부처론으로 보면 이런 불확정성의 원리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하나의 저의 추론입니다. 이런 것들도 현재 과학이 이제 증명해 나가야 될 것이다. 저는 세계의 막으로부터 이 본질로부터 이렇게 빠진 하나의 원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상전환이라는 걸 여러분이 상변이라는 걸 이야기해야 됩니다.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여기는 무색계이기 때문에 이 무색계에서 색계로 바뀔 때, 색계에서 또 욕계로 바뀔 때 상변이 이러면 서로 다른 에너지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이런 과학적인 모델로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현재 과학이 찾는 이 물질과 이 하늘의 원리는 주역인데 이 주역의 원리는 바로 이런 원리 속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 자, 이런 공간들은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자, 여기서 우리가 아상가의 해석을 보면서 우리가 이 복잡한 색계, 욕계, 무색계를 조금이라도 한번 이해를 해보고 그리고 이 이해된 속에서 현대과학의 브레인월드랑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욕계는 우리가 6가지 하늘이 있었죠. 자, 제일 낮은 천왕에 4대 천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도리천이 있습니다. 이 4대 천왕과 이 도리천은 바로 지상에 딱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중천이라고 말하죠. 그 위에 4개 하늘이 있잖아요. 야마천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도설천이 있었고 여기 이제 락변화천이 나옵니다. 락이 존재한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욕계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즐거움 있는 것도 그 락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욕계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타와 자재천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욕, 바로 육욕천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욕계는 6개 하늘이 존재한다. 그래서 타와 자재천을 딱 넘어서면 이제 드디어 색계로 가게 되는데 색계는 4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제일 아래를 제1선이라고 말한다. 제2선이 나오고 제3선, 제4선으로 가는데 각각 3개씩 존재합니다. 3, 3, 9가 되죠. 그런데 여기는 9개가 존재해요. 그럼 합치면 얼마일까요? 바로 여기서 17천이 등장한다. 색계는 바로 17개 하늘이 존재한다. 자, 색계 제일 1선은 뭐냐? 범자를 씁니다. 범중천이다. 범보천이다. 그리고 앞에 대자를 써서 대범천이다. 이 범자를 썼었죠. 이 범중, 범보, 대범천. 이게 제1선의 3천. 그 다음에 대범천을 넘어서면 여기에 이제 드디어 우리가 관심 있게 본 광천이 나옵니다. 근데 광인의 가장 낮은 소광천이 등장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기서 빛이기 때문에 드디어 물리와 우리가 연관시킬 수 있는 대목이 나오죠. 빛이 뭔가를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우리한테 실마리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색계 2천 여러분 여기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가장 작은 소광이 나오고 그 다음에 빛이 많아진 무량광천이 나온다. 그 다음에 이 광이 극에 달하면 극광천으로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2천은 빛으로 이루어진 세계입니다. 소광, 무량광, 극광으로 간다. 자, 빛이 극에 달하면 뭐가 될까요? 보이지 않는 빛으로 가겠죠. 여기는 보이는 빛인데 그 빛이 극에 달하면 보이지 않는 빛이 그래서 정이라고 말합니다. 그 소정천 또 여기다가 이게 발전하니까 똑같은 무량이 되겠죠. 무량정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극정인데 여기 이제 변한다고 표현해서 이제 변정으로 해석을 했네요. 번역할 때. 변정천이 가게 되면 드디어 제3선을 뛰어넘어서 4선으로 가게 되는데 자, 뭐가 나올까요? 변정천 다음에 하게 되면 제4선은 자, 무운천이 나옵니다. 모든 구름이 사라집니다. 시야에 보는 모든 구름이 저거 밝음이 드러난다는 거죠. 이 밝음이 드러난다는 건 동시에 복도 생합니다. 복생천이다 이렇게. 자, 복이 생하고
복이 생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강과 과일이 맺혀 있는 것처럼 이 강과천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축복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축복은 번뇌도 다 없어진 지혜가 드러난 무번뇌천으로 발전합니다. 자, 번뇌가 드러났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번뇌와 동시에 우리가 열받는다고 그러는데 그 무열, 열마다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이건 감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 열마다 사라진다. 번뇌도 사라지고 그 열마다 사라져 무열천이 등장하게 되면 드디어 현이 나타난다. 선현천이다. 이리의 세계가 드러날까요? 니르마 세계의 본질이 조금씩 드러날까요? 선현이고 드디어 선을 보게 되는 성견천에 도달하고 세계의 궁극에 도달해서 색구경천이라고 말한다. 드디어 색이 궁극에 도달하게 되면 아까 말했던 우주 공간의 배경이 되는 공간이 사라진 공무변천. 그 다음에 우리 의식의 근본이 식무변천.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차지하고 있는 소라는 것. 자리. 그 소마저 무소유처예요. 그런 걸 느끼고 한다는 그 미세한 나라는 개념 말이야. 비상이 사라진 이 무색계의 사상을 우리가 갖게 된다. 이게 바로 상계에 있는 28천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 거북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지옥이 있죠. 아기가 있죠. 아수라가 있죠. 축생이 있죠. 그리고 우리 인간이 있으니까 바로 이 오치가 등장하는 거죠. 바로 이 거북 속의 이 소개를 우리가 이 오치를 합치고 여기 천까지 합치면 바로 6가지 육치가 될 겁니다. 이게 바로 33천의 모델이고 하늘만 따르면 바로 28천의 모델이 나오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6개, 무색계가 4개, 그리고 요게 몇 개? 18 합치면 바로 28천이 등장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28천이 나오게 된다 이 말이죠. 자, 우리는 이렇게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를 한번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왜 이런 하늘들은 보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들의 경계는 과연 무엇 때문에 지어질까요? 이런 것들의 과학적인 의미를 가질까요? 자, 오늘 가장 어려우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현재 촉근 이론이 밝혀낸 마귀론을 통해서 지금부터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제가 그대로 놔두면서 이 막이라는 개념을 한번 들어가겠는데, 이 막은 영어로는 이제 무레이라고 쓰는데, 자, 이걸 우리가 끈이라고 그러죠. 끈을 이렇게 2차원 확장시키는 면이 나오죠. 이걸 3차원 확장하면 이렇게 입체가 됩니다. 그죠? 이걸 4차원부터는 우리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이게 4차원 공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이게 발전돼서 이렇게 10까지 발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5차원 이렇게 10으로 발전된 이런 차원이 존재하고 끈은 단순한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게 바로 막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단순히 그림으로 그릴 때는 이런 막으로 이렇게 그리고 있지만은 사실 이런 무색계 막은 여기 말은 이런 복잡한 높은 차원의 막인지도 모르죠. 자, 그러면 이 막이론이라는 거 왜 등장했을까? 자, 우리는 항상 이 10을 생각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3차원 외에 나머지 7개 차원이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중에 한 차원이 시간입니다. 그러면 10에서 여러분이 시간 한 차원을 빼면 9가 남죠? 그런데 그 중에서 3을 빼면 또 얼마가 남습니까? 6개의 공간이 남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3, 6은 뭔가 균형이 잘 안 맞죠? 그래서 10을 딱 5로 5개 나눠놓으면 이렇게 5대 5가 될 수가 있죠? 이러면 바로 균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과학자들은 5, 5로 나눠진 공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거기에 관심은 결론적으로 말해서 아주 옳았고 거기서 수많은 재미있는 결론을 유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5와 5는 무슨 이야기냐? 공간 4차원 플러스 1
또 나머지 5를 이렇게 쪼갠다는 거예요. 어떻게 쪼개는가? 이 호리병을 다시 등장하게 시킵니다. 자, 호리병의 표면은 몇 차원입니까? 2차원이죠? 이 공간 전체는 몇 차원입니까? 3차원입니다. 그러면 이 표면과 이 공간의 차이는 1차원 차이가 나죠. 1차원을 이 공간 속에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이 끈이론의 어려운 점이고 여러분이 우리의 공의 어려운 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공간이 지금 비어있는 3차원의 세계라고 말하지만 끈이론 속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엔티디우스 이 공간을 4차원으로 잡아줘요. 이 3차원 공간도 힘든데 엔티디우스히터 공간, 요 구부러진 공간을 4차원으로 잡고 나머지 공간을 아주 작게 말려서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이유가 하나 나왔습니다. 여기다 적습니다. 아주 작게 말려서 아주 10의 마이너스 33승 정도 미세하게 말려있기 때문에 나머지 5차원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게 4차원인데 그 4차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3차원이 있고 현재 우리가 모르는 1차원이 있고 거기다가 시간 1차원을 합쳐서 5차원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요런 아이디어가 제일 먼저 냈던 사람이 에드워드 위튼입니다. 현재 촉구론 이론의 대부인 위튼인데 위튼은 어떻게 했는가? 자, 여기 봐라. 자, 막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요 막은 여러분 2차원 막이지만 이걸 여러분이 3차원 막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3차원을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간단히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차원은 어떻게 했는가? 여기다 가느나 실을 이렇게 연결시켜 보세요. 그러면 이거 한 차원 선이죠. 바로 이게 1차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개의 3차원이 하나의 얇은 끈이지만 하나 이렇게 선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공간 4차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시간이 흘러가니까 시간을 포함하면 이게 바로 눈에 드러나는 5차원 시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공간은 아주 작게 말려서 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고 눈에 보이는 세계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막 이론의 시초였고 에드워드 위튼이 초기에 주장했던 막의 개념이었습니다. 자, 요 막을 연구했던 사람이 지금 하버드 대학에 있는 물리학부에 있는 리사 랜들이라는 사람이고 이 랜들의 동료였던 라만 썬드람이라는 사람 두 친구였어요. 리사 랜들도 마찬가지였고 썬드람도 무명의 학자들이었어요. 지금부터 10여 년 전에요. 그런데 이 두 학자들은 바로 이 모델에서 현재 입자 물리학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하나씩 분석해 나가고 전번에 제가 이 입자 물리학을 공부할 때 왜 중력이 가장 작을 건가? 왜 중력은 나머지 힘에 비해서 이렇게 굉장히 작은 건가? 하는 문제를 제시했는데 이 모델에서 중력이 굉장히 작다는 것을 라만과 썬드람이 증명을 하게 됩니다. 결론은 뭐였는가? 자, 이 중력이라는 것은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공간 방향뿐만 아니라 이쪽으로 퍼져나가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물펌프가 있는데 물펌프로 물을 퍼지면 이렇게 빠져나가죠. 근데 물펌프가 이쪽뿐만 아니라 이쪽으로도 빠져나가면 어떨까요? 물량이 같을 때 빠져나가는 물량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중력은 우리 눈에 보이는 3차원뿐만 아니라 눈에 잘 안 보이는 이 좁은 요쪽으로도 중력은 미세해서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3차원에 보이는 이 중력, 빠져나오는 물량은 작기 때문에 중력은 작다는 것을 라만 썬드럼과 리사 랜들과 이 썬드럼이 증명을 했었고 이 문명의 학자들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는가? 그 유명한 스티븐 호킹입니다. 이 스티븐 호킹이 한 연설에서 이 문명의 두 학자들의 이야기라니까 순간적으로 중력이 약한 이유가 이 라만 썬드럼과 랜들이 했다는 게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이 이론은 급작이 퍼지고 현재 과학 논문 중에서 랭킹 2, 3위에 들어가는 논문입니다.
SCI 논문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SCI급 논문이 무려 이 책이 나왔을 때 한 4,000회. 4,000회가 넘어가는 논문은 지금까지 몇 편이 안 되는데 이 4,000회를 넘어가는 인용의 수를 갖고 있는 이 논문 어마어마한 논문이죠. 이 정도로 유명해진 이 이론이 라만 썬더란과 리사 랜들이 했던 논문이고 바로 호킹의 도움이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문은 중력이 왜 작은 건가 그런 이유를 밝혔는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중력이라는 걸 아까 무색계 정도 에너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고 아주 미세한 에너지죠. 그래서 미세한 에너지는 어디든지 관통해 나갈 수 있다는 이런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이 막이 도대체 뭐냐. 자, 여기다가 이 막을 다시 한번 제가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자, 처음에 랜들과 썬드럼은 두 개의 막을 가정했습니다. 하나는 중력막을 가정했었고 하나는 양력막을 가정했었는데 두 개의 막을 가정하고 아까 선으로 이렇게 연결한다고 이야기했었죠. 자, 이렇게 두 개의 막을 가정하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방정식을 풀었더니 묘하게 그 에너지가 이쪽에 굉장히 집중되면 순간적으로 여기서 이쪽으로 하면서 이게 급속히 감소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중력은 이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이 공간이 아닌 이쪽 부분에 이렇게 몰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주 유명한 말합니다. 국소화되어 있다. 왜 중력이 이렇게 드러나는가? 이쪽이 바로 국소화되어 있다는 걸 이야기했었고 바로 이 중력이 빠져나오면서 다른 쪽으로 가는 중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중력은 미소화된다는 것을 이 방정식 통해서 증명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공간이라는 거 이제 벌크라고 그 사람들은 이름을 붙였는데 이 공간의 의미도 드러나고 이 공간과 이것의 어떤 묘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방정식 일일이 밝혀냈는데 놀라운 것은 자, 이 중력막과 이 양력막의 차이는 뭐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속에서는 아주 이렇게 영의 그림이 이렇게 작아진다면 점점점 이리 가면서 영의 모습이 커져버린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이 운동량 같은 이 보존의 법칙, 에너지 같은 게 보존이 되기 때문에 그 보존의 법칙을 만족하면서 우리가 하이젠베르크 불확정성 원리를 정의하게 되면은 이쪽으로 가면서 점점점 길이와 이런 시간의 단위가 커지기 때문에 물체가 커져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요 막은 바로 어딘가 이게 커졌다는 사실로 여러분이 힌트를 잡아야 됩니다. 놀라지 마세요. 바로 요 막은 뭐였는가? 우리가 전번에 봤던 바로 네덜란드 유명한 천재화가 애쇼에 있는 그림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애쇼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 논의로 들어가고 있죠. 자, 그림 보시죠. 자, 여러분 애쇼 그림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중심 부분은 굉장히 크게 드러나고 있죠. 자, 변두리 가면서 그림이 작아진다는 걸 여러분이 다시 한번 유심히 보고 제일 변두리 가면 아주 점처럼 작아진다는 점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잘 검토하면서 다시 이 논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쪽은 굉장히 커지고 이쪽은 굉장히 작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리 가면 작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바로 이게 어딜까요? 요 부분이 바로 이 중앙 부분이라면 이쪽 작은 부분은 바로 요 부분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가 있죠. 바로 애쇼 그림에서 요 부분과 요 부분을 우리가 이 그림 속에는 하나 평면 속에 있지만 이게 다차한 공간 속에서 하나의 막의 색이라는 걸 여러분이 애쇼 그림에서 발견했다면 여러분은 바로 입체, 바로 지혜의 세계 각의 색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거가 입체 공간이 이렇게 드러나는데 왜 이리 가면서 중력은 약해질 것인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공간이 휘어 있다는 거예요. 공간이 휘어 있다. 왜 휘어 있는가? 아까 말한 것처럼 드시터 공간이라는 거 휘어 있다고 이야기했었죠. 자, 이 그림 속에서 여러분이 휘어 있다는 걸 발견하려면 쉽지가 않는데 자, 지금부터 제가 놀라운 테크닉을 써서 이 그림 속이 이
애쉬어 그림이 휘어 있다는 걸 제가 지금부터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증명인가? 쉽지는 않습니다. 물체를 이렇게 휙 돌리면 물체가 이렇게 돌아옵니다. 휙 던졌을 때 돌아오려면 이 부분을 여기서 그리자면 물체를 이렇게 위로 던져야지만 물체가 이렇게 되돌아오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 어쩔 거니까? 만약 이쪽이라면 던져버린 물체가 돌아오기 힘들죠. 그대로 뚜루루 굴러갈 겁니다. 그런데 이 애쉬어 그림은 놀랍게도 이쪽으로 물체를 던져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뭘까요? 이 공간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체를 던지면 다시 이렇게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만 그런가? 아닙니다. 여기도 다 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까 드시더 공간을 그릴 때는 하나만 휘어 있지만 어디를 잡아도 이렇게 휘어진 구조라 이 말이에요. 여기가 여러분 그림 속에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어느 한 점이든 거기가 다 휘어 있기 때문에 리사 랜들과 라만 썬들은 자체도 그런 의미를 몰랐는데 그 뒤에 과학자들한테 배웁니다. 이걸 표현하는 기가 막힌 단어가 있었어요. warped라는 거. 이건 단순히 휘어 있다는 게 아니라 어느 한 점 다 공간 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스터 공간을 그릴 때는 여기만 이렇게 있고 안에는 그냥 평범을 그리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나 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어디나 휘어 있다. 휘어 있다. 드디어 휘인 게 이렇게 돌아버리면 어떨까요? 만나게 되겠죠? 뱀이 꼬리를 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각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되는가? 이 휘어있기 때문에 이 휘어진 구조에서 중력이 이 힘의 구조를 따라서 이렇게 어떻게 될까요? 감겨버리겠죠. 감겨버리면서 다른 에너지로 변해버린다면 중력은 급속히 약해질 수 있다는 걸 밝혀낸다 이 말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중력이 점점 약해진 것은 바로 공간이 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기존의 촉근 이론학자들은 뭘 이야기했는가? 왜 나머지 차원이 보이지 않는가? 그 이유를 아주 작게 말려있기 때문에, 크기가 작기 때문에 안 보인다고 이야기했지만 라만 썬드런과 리사 랜들은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이 크기가 무한대라 하더라도 만약 이게 휘어져 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자, 그래서 드디어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색계, 무색계로 왜 보이지 않는 것인가? 자, 아까 여기 보면 드디어 이제 빛이 보였죠? 근데 빛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었죠? 빛이 사라지지만 빛은 아직까지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는 빛일지 모르지만 그 빛의 본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본질마저 이렇게 휘어진 시공간 속에서 이렇게 감아 돌아가면 그것도 드러나지 않게 되겠죠. 다른 에너지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 변한 그 모습을 우리 눈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들어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해안이나 법안을 우리를 가지고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것은 아까 말한 공이나 식이나 이런 걸로 변해갔는데 색이나 형이 그걸 우리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 없었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결론이 간단해졌습니다. 욕계와 색계와 무색계로 가면 뭐가 변했을까? 공간적으로는 한 차원이 증가한 겁니다. 그건 뭔가 이렇게 가면 순환선 속에서 다른 형태의 에너지를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걸 물리학자들은 다시 공간이라는 차원을 말했고, 이 라만 썬드런과 리사 랜들은 warped space라고 이야기했지만, 휘어진 공간이라고 했지만, 이제 과학은 드디어 깨달음 지혜의 차원으로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차원으로 발전하면서 그것은 식으로 변하고 그 식은 각으로 변해나가면서 점점 진화된 차원으로 변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모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색계와 욕계와 무색계 세계는 어떤 불교의 논리에서 하는 허망적인 세계가 아닙니다. 랜들과 썬드런은 드디어 보이지 않는 이유가 관계됐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는 중요한 사실, 역사적으로 가장 최근 논문 중에서 엄청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라만 썬드런과 리사 랜들의 업적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 단원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나머지 단계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길을 찾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오늘 이 단계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